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서 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지법 7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그 시기와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명보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명보환경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였고 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보상금은 2016년 6월 13일 집행공탁되었고 3일 뒤인 6월 16일 공탁사유가 신고되면서 배당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배당 요구 종기 2016년 6월 16일가 지나고도 넉 달 이상 지난 10월 26일에 이르러서야 배당 요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배당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원고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음에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370조와 제342조 단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변형물의 특정성을 보전하고 제3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은 반드시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전부명령 신청 또는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 요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근저당권 등기만 존재한다고 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시점까지가 배당 요구의 종기이고 이는 배당 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상대위권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그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기 이후에 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및 배당 요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이 판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권자라도 민사집행법상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